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 호재가 너무 넘쳐나는데 네. 경기 침체가 너무 걱정이 돼요. 아, 아직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금처럼 안전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팽돌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쓰고 지금 투자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안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이때 네네. 트럼프 연설이 요즘에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날 음, 사실은 저희가 되게 새벽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날 정도점을 뚫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이제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참 어려운 게 기대를 하면 꼭 안 가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이제 저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비트코인이 금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네. 예, 그다음에 미국이 선점을 해야 된다. 음,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달러의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달러를 뭐 네.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다. 달러를 음, 위협하지 않는다. 저는 네. 그 발언이 저는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략적 자산을 비축을 하겠다. 모든 게 다 좋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음, 가지고 있는 지금 뭐, 비트코인 전체 양이 2,100만 개 중에 지금 1%를 갖고 있잖아요. 네. 21만 개 정도. 매도 안 하겠다. 저는 그래서 음, 너무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폴리마켓이나 보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해리스가 뭐 무조건 뭐를 하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음, 했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도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내려가고 해리스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 서로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서로 정책 대결을 하고 뭔가 경기 부양도 하고 하면서 모든 게 좀 경쟁 구도로 가면 경기 부양도 되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도 풀어주고, 트럼프도 이제 할 수 있는 말 다 할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음,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그래서 저는 대선에서 트럼프 쪽에 많이 베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네. 달에 아마 트럼프가 되고, 1월 달에 트럼프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년 한 5월까지는 뭐 비트코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내려가고 해리스가 된 게 장점이 많긴 하네요. 뭐 그렇죠. 왜냐면 바이든이 있을 때는 우리 트럼프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끝났어. 너는 이겼어. 네.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나는 우리 화합이 중요하고 뭐 그쪽이 이제 네. 비난할 것도 없고 나는 어차피 나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니까 우리 이제 음,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아봐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블록 경제로 가고 중국 배척하고 근데 우리 애국주의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해리스가 네. 등장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트럼프 나와줬잖아요. 그쪽이 음, 이제 또 욕도 좀 하고 비방도 좀 하면서 정책 대결도 좀 하고 그럼 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블루 웨이브가 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할만하니까 유동성도 풀고, 그다음에 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8월 달에 그죠? 주식, 뭐 모든 자산이 좋아야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민주당이 좋을 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채발언도 계속하면서 유동성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등비등한 상황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8월 달이 좀 중요하겠네요. 8월 달에 경기가 좋으면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 뭐 알고 있듯이 기존의 대통령이 그죠? 8월 달에 자산 시장이 좋아야만 당선될 네. 확률이 83%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해리스가 될 확률은 좀 낮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바마도 얘기를 했잖아요. 해리스 갖고 좀 안 된다. 근데 미셀 오바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음, 미셀이라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 굳이 트럼프랑 싸워? 4년 후에 나오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해리스가 나왔을 때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뭐 해리스가 뭐 앞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8월 초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 웨이브가 불면서 민주당 표가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자산시장은 다 트럼프 베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모든 뭐 유럽도 그렇고 다 트럼프 베팅을 했으니까 전 트럼프가 될 확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셸 오바마는 다음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오바마 같으면 다음에 나가면 뭐 거의 또 8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어, 지금 미셸의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미셸 오바마가. 아, 몰랐네. 아마 지금 나오면 트럼프랑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이번에 이제 못 나온 첫 번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대선 자금을 사실은 바이든한테 줬잖아요. 음, 후원금을. 근데 네.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후원금을 다시 돌려줬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아, 마음이라는 게 줬던 걸 다시 받으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헬스 같은 경우 받은 거 그냥 써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음, 때는 해리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트럼프가 요즘 워낙 또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될 음, 확률이 많이 높은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을.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한번 해볼 만하니까, 제 생각엔 음. 8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덕분에 또 많은 거를 배웁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7만 달러 이게 딱 찍자마자 확 빠졌잖아요. 컨퍼런스 끝나고 하루 이틀 있다가. 네네. 요즘에 비트코인 시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날짜가 7월 31일 수요일 밤 8시거든요. 현재 시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보는 시황은 오늘 또 새벽에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 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새벽 3시쯤이니까 지금 뭔가 다들 긴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항상 그때 금리 결정 전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음, 결정하고 나서 좀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숨 죽이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이제, 이제쯤 올 때쯤 되지 않았어? 그죠? 아, 이제 횡보 끝날 때 되지 않았어? 좀 올랐다가 떨어뜨리고, 좀 올랐다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를 줬다 뺏으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차라리 그냥 쭉 하락만 하면 그래, 포기하고, 어쨌든 뭐 매집을 하든 뭘 하든 지금은 너무 헷갈리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맞는 네. 거야? 지금 이게 음, 지금 사실은 매집 기간이야? 아니면 이거 시즌 종료인 거야? 아니면 가기 전에 지금 조정인 거야? 지금 다들 헷갈려 하니까 사실은 네. 시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간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네. 불안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시황이라고 할 거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그래도 안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좀 올해 또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번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오히려 사실은 날짜도 절묘하잖아요. 미국의 그 그죠? 비트코인을 보유량 갖고 있었던 거를 범죄자들 뺏은 거를 그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지갑으로 옮길 필요는 없는데 네. 직업으로 그냥 민주당에서 옮기기만 했는데도 안 팔았지만, 그죠?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파는 건 부담스럽지만 어느 음, 정도 그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되는 건 싫은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투자자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음, 사실 제가 해리스라면 어느 정도 좀 사실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라고 해서 얘네가 어느 정도 그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해리스도 네. 나중에 조금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까. 시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제가 2018년도에 그 처음 장을 겪으면서 막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그 눈물로 물타기 하는 것처럼 사실 지금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정말 시즌 네. 아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을 잘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생각했냐면 7월 달에 좀 올라가고 8월 달까지 좋고 비트코인이 꼭 보면요 분기 말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9월 말에 안 좋거든요. 네. 이전까지 거의 그랬어요. 그리고 9월 말에 아시겠지만 미국은 회계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말에 네. 사실은 뭔가를 포트를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자산을 팔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9월 초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뭐 금리 인하 뭐 기대감이 또 있고 하잖아요. 9월, 10월 정도에 뭐 네.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9월 초에 어느 정도 시드가 불어나면 반 정도는 저희는 덜어내려고 했거든요. 야, 빨리 비트든 걷어내시네요. 이더든 음. 그리고 나서 9월 초에 많이 하락을 하면 또 그때 들어가려고 아, 야, 저희 그럼 그렇게 뭐, 항상 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오르면 팔고 어려운데 떨어지면 다시 요번에는 사고, 이런 건가? 네. 아니 근데 그거를 저도 잘 안 하는데 요번엔 좀 음. 많이 불안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 많이 불안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시즌 그 종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시그널이 뜨면 그 반이라도 먼저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요즘 많이 과감하게 좀 일단 불안합니다. 덜어낸 다음에 그 나중에 분위기 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그 대선 쪽 이슈가 제일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11월에 이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초반에 비트코인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취입은 1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네,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어쨌든 취임하기 전에 11월 달부터는 이제 당선됐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음, 이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면 금리도 낮춰줄 거야. 응? 그다음에 법인세도 낮춰줄 거야. 유동성도 공급할 거야. 하면서 뭔가 좀 자산시장을 좋게 만들어주는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네,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보답은 초반에는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음. 5월까지는 트럼프가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은 임기 초반에는 좀 경제를 전반적으로 띄우려고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왜냐면 또 상업용 부동산도 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차피 트럼프는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어쨌든 부동산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해도 네, 배소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은 정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좀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은 지금도 너무 음, 휘청휘청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경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로 인한 호재로 좀 오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코인이 크게 상승하려면 뭐 흔히들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기관 자금 같은 거. 그런 네네. 큰 기관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근데 기관 자금이 생각보다 지금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이라고 음, 해서 저번에 얘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 위스콘신주에서 들어오고 그죠? 저지시스에서 들어오고 요번에 또 네. 미시간주에서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오, 그다음에 그다음에 블랙락이 얘기하면 보통 블랙락은 약속을 지키거든요. 기관 자금이 네, 원래 그 6월달 그 ETF 되고 나서도 우리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연금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해서 그때 들어온 게 이제 처음에 들어온 게 위스콘신 주였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주가 네,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랙락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그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자금을 할당하겠다.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블랙락 자산 운용을 네. 하잖아요.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비트코인 상품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음, 우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블랙락 계획은 뭐냐면 다음번에 먹거리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지금 총 네. 매출 중에서 수익 모델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라고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와, 장난 아니네. 네, 그러니까 블랙락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을 지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음, 방송에서도 블랙락이랑 같이 물리면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걔네 평단가가 네, 65,000원이니까 그냥 같이 물리자. 네. 라고 얘기했던 게 음, 어쨌든 블랙락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그다음에 이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줘야 기관들 들어오고 본인의 다음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 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블랙락을 네. 믿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를 다들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코인 관련해서 기관 자금들의 흐름은 현재 어떤가요? 기관 자금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기금들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고, 요번에 들어온 것 중에 네. 하나가 미시간주에서도 그죠? 연기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금 음, 미국주 지금 세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위스콘신주하고, 네. 그다음에 저지시티랑 그다음에 미시간주하고 세 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머지 야, 주들도 사실은 기관 자금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블랙락에서 이제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블랙락에서 얘기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에 5조 원 정도, 그죠? 그 비트코인 ETF를 할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네.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그 펀드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ETF를 그 안에 한 5% 정도는 이제 할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블랙락에서 5조를, 그러니까 자기들 ETF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IBIT 말고 다른 ETF 상품들의 비트코인 ETF를 담겠다, 이런 거네요. 자사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에 비트코인을 이제 어느 정도 담아서 비트코인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년 내니까 뭐 바로 일어날 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비트코인 시총 상승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겠는데요? 그 블랙락이 그 지금 총 ETF를 운영하는 자금 중에서 요번에 비트코인 ETF가 그 총 그 수익 중에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이야, 수익 중에서
20%를 블랙락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음, 시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노다지네요, 노다지. 그리고 아무도 뱅가드 같은 이 기업도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주할 네. 수 있는. 그리고 음, 뭐 트럼프도 얘기했던 것처럼 레리 핑크를 재무부 장관 또 얘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블랙락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새로운 블루오션 아무도 음. 참가하지 않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리 핑크가 정말 인사이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통 금융 쪽을 담당하던 곳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E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게 좀 부담이 됐을 법도 한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대기업의 CEO들은 우리들보다 하여튼간 그 인사이트라는 게 훨씬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유연하고, 그 다음에 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게 CEO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뱅가드하고 블랙락이 있었을 때 블랙락이 약간 밀리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요번에 음. 비트코인 때문에 완전히 역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블랙락이 앞으로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게 그래서 되네요. 저번에 저희가 물렸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랙락 형님을 믿고 그냥 물리고 어, 가자. 네. 왜냐면 블랙락 블랙락이 평단이 계속 얼마나 시켜주실 그랬죠? 거다. 블랙 6만 500이에요. 야, 그래도 이제 익절했네요. 이익 구간이네요. 이제 평가 이익 구간. 그렇죠. 그래서 단기 어, 투자자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평단이 한 6만 3천 얼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요번에도 일단 출렁거리긴 해도 한 6만 3천 원 좀 위에서만 6만 3천 5백 위에서만 비트코인 좀 지지를 해주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FOMC 요즘에, 때문에 네. 네, 좀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6만 5천 달러 이상만 계속 유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지 음,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6만 5천 밑으로 떨어져서 뭐 한 6만 2천이나 6만 3천까지 이렇게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6만 1천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단기채 발행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유동성을 계속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 오늘도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네. 엔캐리 그 자금들이 사실은 이제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돈이 비트코인 시장을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비트코인 그러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쪽의 금리 상승이 미국으로 자금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엔캐리 자금 때문에 어쨌든 그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그 돈이 다시 코인시장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막 달리고 있었을 때, 네, 비트코인 조롱하는 사람들 사실 너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반대 입장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대선 이슈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자꾸 음, 지갑 이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갑 이동만 해도 투자자들이 그냥 떨어가지고 패닉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 마운트 국수라고 하잖아요. 걔네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냥 미국에서 그냥 지갑만 이동을 해도 다들 그런 이슈들이 그리고 요즘은 너무 정보가 공개돼 있고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오히려 투자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보가 어,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또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음, 사실은 뭐 이런 말 저 별로 안 쓰는데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네. 어쨌든 이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를 좀 하드하게 좀 더 운전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미를 털 때도 정말 스마트하게 하드하게 털지 않으면 개미들이 안 털리니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물량 지금 움직인 거는 한 3만 개 정도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네네.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일부러 민주당에서 너무 비트코인 시장이 네. 좋아지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팔지는 음. 못해도 이동을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는 팔면 거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팔지는 않을까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해리스라면 안 팔죠. 어, 왜냐하면 팔았다가는 지금도 사실은 그 비트코인 시기에서 우리 이쪽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그것까지 네. 팔았다가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민주당을 버리고 트럼프한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코인이 캐스팅 보트다. 이런 말이 네, 있더라고요. 네, 어,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코인, 같아요. 코인 투자자가 어쨌든 5천만 명 정도가 있고요. 미국 인구의 한 1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차피 대선에서는 보통 요번에는 바이든을 엄청나게 트럼프가 이겼었지만 해리스가 온 네.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는 한 5, 6%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오, 그러면 결국은 캐스팅 보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 6%면 꽤 크게 보고 계시네요. 요즘에 여론조사 보니까 한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네. 거기서는 분위기는 그냥 트럼프가 됐다고 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아, 한국이 워낙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아, 트럼프가 이길 때는 보도를 안 하고 아, 헬리스가 이길 때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좀 평가적이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1, 2, 3위, 대선 후보 1, 2, 3위가 사실 트럼프랑 해리스랑 뭐 이렇게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래도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3위 정도는 차지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나중에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당연하죠. 네. 어, 어쨌든 소수표라도 글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로버트 그래서 케네디 네. 주니어는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 정말 그분 완전 비트맥시더라고요. 그분 연설이 사실 저는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트럼프를 네. 지지하게 되면 로버트 네. 케네디 주니어가 나중에 뭐 차기 정부에서 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통 이제 트럼프는 저희가 좀 단순하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트럼프가 네. 사실은 다른 거더 편하거든요. 음. 트럼프는 방입이 돼. 우리나라 돈을 우리는 내면 되거든요. 내고 네. 대신 트럼프한테 우리가 뭘 하나 줬잖아요. 그럼 네. 받으면 돼요. 어. 트럼프는 되게 딜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해서 뭐 후보를 내가 포기할 음. 테니까 저랑 어떻게 또 딜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안 되니까 트럼프 네. 지지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도 있고 트럼프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트럼프는 어. 정확하게 계산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네. 딱딱 정확하게 받은 건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상대가 더 편하다고 봐요. 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해주고 뭐 재무부 장관 정도 하면 참 좋겠네요. 아니 근데 제목은 안 될 것 같고 레리 핑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야, 레리 핑크 되는 것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만약 된다면. 레리 핑크는 사실 오, 완전 민주당 완전 지지자잖아요. 네네 원래는 그랬죠. 이게 진짜 정치와 경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대동단결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렇죠. 그리고 블랙락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살린 거거든요. 아니 맞네요. 그렇게 큰 펀드를 운영하고 그렇게 많은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비트코인 그죠? ETF가 20%의 수익을 먹여 살렸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CEO 입장에서도 이건 어떻게든 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다음번에 차세대는 RWA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쨌든 RWA를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코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무조건 또 이더리움 기반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레리핑크라고 하면 무조건 이번에 비트코인을 좀 밀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네, 6,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지금 시즌 종료를 시키는 거는 제가 블랙락 입장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음,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큰 위협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 호재가 너무 넘쳐나는데 네. 경기 침체가 너무 걱정이 돼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를 9월 달에 어느 정도 비중을 반 정도 줄이려고 하는 건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음, 원래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고 추매를 하면 추매를 했지 팔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일괄 매도가 제 스타일인데 왜냐면 이번에 너무 불안해요. 경제 침체에 좀 징후가 좀 있나요?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어, 그래서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12개월 최저치에서 0.5% 정도 상승하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아, 이거는 1965년 이후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이 현재 0.4% 증가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매그니센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네. 젠슨 황이 지금 자사주 엄청 팔고 있잖아요. 아, 그건 좀 너무 안 좋다. CEO들이 무조건 팔잖아요. 제 경험상은 무조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절대치로 봤을 때는 사실 정말 낮잖아요. 4.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법칙이 유효할까요? 그게 65년 이후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음,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 경제가 지금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서만 끌고 가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고 하잖아요. 평민들의 음, 삶은. 왜냐하면 소비시장 뭐 상위 이런 데. 1%만 좋은 거니까. 상위 1%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산의 대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게 경기 침체가 제일 걱정이에요. 또 한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유가가 60달러 선으로 떨어지면 사실 그 경기 침체거든요, 거의. 아,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윈터 이즈 커밍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왕자의 게임에서는 윈터 이즈 커밍이 좀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죠? 음, 위에 이제 북쪽에서 뭐가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음,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11월이 많이 기대가 되고 12월이 많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경기 침체라는 게 좀 많이 무서워져서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EO가 자사주를 지금 파는 게 사실은 저희는 좀 가장 큰 리스크다. 가장 큰 불안합니다. 진짜 미국발 경기 침체가 오면, 와, 그거는, 그건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도망갈 수가 없죠. 미국의 모든 자산시장을 거의 다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금 보유량을 계속 늘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사실은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고 좀 많이 음, 긴장하면서 지금 제가 2018년도에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되게 힘든 경험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정도 많이 좀 불안해요, 사실. 어, 왜냐하면 시드가 녹는 것도 녹는 거지만 원래 사이클대로만 가면 어차피 내년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 하고서 그냥 편하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미국 자산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나스닥이 무너졌어. 그러면 그냥 횡보를 하고 조금씩 그 주가가 빠지는 건 제 입장에서 괜찮은데 왜냐면 그 자금이 우리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그렇게 빠졌어. 자산시장이 안 좋아. 코인 시장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공산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에요. 뭐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하긴 하지만 아직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금처럼 안전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지금 비트코인 자체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 경기 음, 침체가 제발 어떻게든 안 왔으면 좋겠고 미국이 그걸 다시 돈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음.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그럼 이 내년 부분 말까지 되게 막았으면 좀, 좋겠어요. 네, 좀 인상적인데, 그러면 9월에 매도를 일단 했다가 상황 봐서 다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 그러면, 정도만. 네, 그러니까 일부 좀, 네, 비중 네. 축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뭘 보고 비중을 축소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을 보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1월 달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정고점을 뚫었다. 음, 그럼 정고점이 뚫으면 어쨌든 알트 좀 따라가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9월 초까지 많이 올라줬다. 어느 정도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사실은 급격한 상승 항상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원하는 이거 뭐 지금처럼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면 사실 팔 수도 없고 못 팔겠지만 근데 네. 만약에 생각한 것보다 정고점을 뚫고 어느 정도 상승이 이어가고 알트도 어느 정도 펌핑도 오고 하면 어느 정도 반의 비중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이나 9월에 정고점, 그러니까 한 7만 4천 달러 미치면 아직 팔 때는 아닐 수 있겠네요. 비트를 보는 것도 있지만 알트가 갑자기 막 펌핑이 많이 오고 음, 이더리움이 사실은 뭐 좀 더 이더리움 얘기도 하겠지만 이더리움이 좀 더 오르면서 뭔가 네. 알트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그때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아, 제 좀 총 CD의 지켜봐야겠네. 양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음, 1억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5천이 됐는데 갑자기 뭐 한 1억 3천이 됐다. 그럼 반 정도는 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9월 달쯤에 다시 한번 인터뷰해서 좀, 그때 시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팽도리님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8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은 언제쯤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대선 끝나고 를 보고 아, 있어요. 그 연말에, 네, 연말에 트럼프가 됐다. 음, 그럼 이제 사실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잖아요. 네. 트럼프 취임 전이 사실은 더 많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은 8만 달러 못 갈 수도 있을까요? 요즘 시장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악재 네. 하나가 뭐가 조금만 나와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만약에 대선에서 해리스가 되면은 도망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그 가끔 하고 정도예요. 있어요. 해리스가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그냥 다 팔고 말겠다 이런 뜻인가요? 다 팔고 말지는 알겠지만 본전은 다 뺄 것 같아요. 일단 본전만 그럼 수익금은 네, 냅두고 네네. 아니면 다 빼는 건 아니고. 다 빼는 건 너무 좀 아까운 게 내년 네. 3월까지는 그래도 좀 저희가 시즌을 좀 보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트럼프가 되고 빨리 게리 겐슬러 그죠? 우리 위원장을 좀 목을 좀 나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그 트럼프가 되면 바로 날릴 수 있어요? 임기가 내년 5월까지예요. 아, 그럼 내년 5월까지는 그러면 냅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트럼프는 뭐 연준 의장도 자른다고 하는데 연준의 장은 못 자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본인이 아마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어, 트럼프 되면 어차피 난 안 되는구나. 어,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네. 되면 올 연말쯤에 한 8만 달러 정도 보고 계시고, 해리스가 되면은 좀 불확실성이 되게 커져서 일단은 좀 비중을 많이 대폭 축소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다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네. 저는 요즘은 정치적인 게 정치 경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게 음, 경제를 끌고 간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이슈가 원래는 사실 자산시장이라는 게 정치 눈치를 보니 많이 안 봤었는데 네. 요즘은 지금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빅테크 주식 빠지는 거 보면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트럼프가 트럼프하고 빅테크하고 상극이에요? 트럼프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오, 니네 뭐 쉽게 해서 독과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트럼프는 사실은 빅테크보다는 IT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빅테크를 조금 사실은 좀 죽이고 그래서 전기차도 별로 안 좋아하고 테슬라도 사실은 별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선택하긴 했는데 어쨌든 똑똑하니까 근데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을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면 빅테크 좀 주식 빠지는 게 트럼프 영향이 크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어요 민주당에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네. 정도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면 빅테크도 주식이 좀 좋아지면서 나스닥이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사실 미국 주식을 좀 빼려고 아, 뭐 생각을 하고 저는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레이스 케일 물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 케일은 처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GBTC 신탁이라고 해서 어쨌든 뭐 그다음에 GETC 뭐 그래서 비트코인 시작도 있었지만 이더리움 시작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가 보통 한 2, 3% 정도가 있었는데 ETF 되기 전에 근데 네.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0% 정도 있었어요. 그럼 기관 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지금 제 가격에 팔아도 20% 수익인 거잖아요. 네, 기관 입장에서 20% 수익이 엄청 큰 거거든요. 왜냐면 그 자금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음, 우리 비트코인도 ETF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빠질 만한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ETF가 되면 출렁거릴 거니까 저 지금 본시도 나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불러서 이더리움을 살려고 합니다. 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더리움 그 ETF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그 ETF 자금이 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더 플러스 됐죠. T라는 데서 네 그래서 33,060만 달러가 지금 순이입되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하루 순이입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출되는 양이 줄어드는 건 굉장히 좋은 징조잖아요. 그러면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 오르면 말씀드렸지만 RT가 오르지 않는데 근데 이더리움이 오르면 반드시 RT는 오르거든요. 한 번도 이더리움이 어, 올랐을 때 RT가 안 오른 적이 없으니까 이더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를 좀 줄여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RT가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더리움이 유출량이 좀 줄면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8월달 자꾸 얘기하는 것도 4주 지난 시점이 그죠? 8월 한 중순 넘어가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유출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그래서 네네. 생각보다 좀 조정이 빨리 종료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유출입이 됐다는 거는 조정이 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한 우리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8월 말을 봤는데 한 15일 전후 좀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기관 물량도 어쨌든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슈에서 8월 달이 하여튼 자산시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8월 음, 시장이 자산시장이 좋아야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8월 달에는 뭔가 조금 자산 시장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이더리움이 대체 4,000달러 언제 다시 넘을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팽돌이님은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9월 초 정도에 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좀 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좀 비중을 그때 좀 같이 축소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때 반 정도 덜어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계속 이더 위주로 아직도 사고 계세요? 지금 이더가 포트폴리오의 60% 정도 되고요. 지금 어, 거의 이더는 매일 사거든요, 매일. 네. 그래서 횡보하면 200만 원, 아니, 20만 원, 떨어지면 100만 원, 그다음에 어, 상승하면 10만 원. 근데 요즘은 1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돈이 좀 계속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어, 하여튼 계속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500만 원 밑에는 계속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계속 네. 살려고요. 매일 거의 매일 아, 삽니다. 습관처럼. 훌륭하십니다. 그럼 꽤 많이 모으셨겠네요. 그게 벌써 꽤 됐는데, 시간이. 근데 뭐 하루에 2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이더 한 고래는 아니어도 고등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고등어 안 되나요? 하여튼 그냥 뭐 네. 참치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고등어 정도 되지 네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 고등어님과 함께, 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전 같지 않다. 뭐 솔라나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항상 퍼포먼스가 더 좋았던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퍼포먼스도 좀 잘 안 나오고 전 같지 않다는 말이 많은데 팽도리님은 이더리움을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가 봐요. 여전히 좋긴 한데 솔라나의 존재가 사실은 이더리움의 가치를 좀 많이 이렇게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나눠 먹는? 거기다 음, 요즘 리플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블랙락도 비들이라는 펀드를 이더리움 기반에서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더리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RWA를 하게 되면 보통 이더리움 기반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RWA의 최대 수혜주는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거점은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일단 비트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비트가 1억 가면 뭐 이더리움은 800에서 1000 정도 버는 거고 그다음에 비트가 2억을 가면 저희는 1600에서 2000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 네, 가격으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더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보점을 안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음,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더를 모아가서 결국은 탈출한 거지 엉뚱한 거 모았으면 그때도 그냥 물려서 끝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더리움은 지금 자산시장이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ETF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물려서 가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뭐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갖고만 있으면 또 4년을 버티면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한번 상승상에서 한번 털고 다시 이제 바닥에서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은 그냥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더리움은 한 5년 이상의 장기 투자하기에도 좀 좋은 자산으로 보고 계실까요? 5년 후에도 살아남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ETF가 네. 됐으니까. 근데 저 음, 스타일 자체가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요. 그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이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네. 사이클이 되면 팔죠. 그래서 음, 저는 요번에 최고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점 근처라고 판단이 되면 팔고 그다음에 뭐 맨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맨날 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미국이 운전을 네. 잘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한 번은 터지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러면 내년이 사실 좀 저희가 좀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내년 원래 이제 말에 최고점을 원래 찍는 거잖아요, 사이클상. 그리고 네. 내년 말 정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들이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내년 음. 말 정도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최대한 내년 초나 아니,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최근에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다리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팽돌이님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쪽으로 좀 비중을 높게 보고 계신 거네요. 내년에는 온다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안 오면 뭐, 손해는 아니니까 현금화로 해서 갖고 어유 계신 건가요? 너무 좋죠. 현금을 갖고 음, 있을 거니까. 음,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더라도 비트코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냥 네, 내년 땡도 되면 저희는 사이클 이상 비트코인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해서 그러니까 ETF가 들어와서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이 무너지는 거냐 아니면 땡겨진 거냐는 아직 모르지만 네, 저희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사이클이 좀 땡겨지긴 했지만 사이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직까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 사이클 정도 더 남아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클대로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이 오면 팔고 저점에서 매집하기 시작할 걸로. 그리고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비트코인을 매집하죠, 저희는. 아, 그 시중의 의견들을 보면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크립토 윈터 같은 뭐 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이런 큰 하락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윈터가 사실은 더 클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기관이 던지면 더 많이 던지고요. 아, 자금이 커지니까. 그리고 지금 뭐 블랙락이 뭐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온 거는 ETF 자금의 한 5에서 10%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네. 개인이 던질 때 더 많이 던질 거고 또 직원이 던지면 큰 돈을 던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음, 올랐다 많이 떨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2,100만 있으니까. 원에서 만약에 샀으면 지금 거의 9천만 원이라도 어쨌든 4배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투자해서 반성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조금 더 저점일 때 과감하게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점을 음,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 그러면 2,800만 원을 맞추긴 했는데 네. 2,800 정도면 그래도 저점에서 잘 산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 가격 그 정도면? 4천만 원부터 사기 시작해서 2,100만 원까지 계속 샀으니까요. 네. 그래서 2,800만 원을 아니면 맞춘 거죠. 너무 일찍 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을 많이 못 모았어요.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 이제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다가 가격이 갑자기 확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제가 생각한 아, 것보다 가격이 ETF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불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개수를 많이 못 모았어요. 그러면 모으기 시작한 시점은 뭐 한 22년 말 정도부터 모으신 건가요? 2003년, 2023년 1월부터 모았을 거예요. 모으기 시작한 시점은 되게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모으기, 왜냐면 이게 좀 분할 매수를 되게 작게 하고 계셨나 봐요. 처음에 좀 무서우니까 저희가 이제 4천만 원부터 들어가긴 했는데 제 기억에 4천만 원에 처음 샀던 것 같거든요. 그때 뭐 네. 0.2개 사고 뭐 그다음에 0.5개 사고 하면서 사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원래는 비트코인을 이제 시드를 전부 다 썼어야 되는데 그때 현금을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좀 사실은 아, 제가 착오가 있잖아요. 좀 많이 소심해져가지고 이게 한번 제 책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번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거를 네. 현금을 과감하게 못 쓴 게 이번에 패착이었고, 이번에 이제 현금화해서 나가게 되면 다음번에 비트코인 모을 때는 너무 좋죠. 왜냐면 위험 요인이 너무 없어요. 왜냐면 ETF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되면 그 돈 다 넣어도 사실은 너무 위험 부담이 없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 2억이 찍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제 입장에서 이제 60%부터 모아갈 거니까 뭐 한 7, 8천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살 거니까 그러면 하나로 한번 7천, 8천부터 사기 시작하면 그때는 탈출한 돈을 이제는 전부 다 써서 비트로 다 몰아놓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뭐 올해 9월이나 내년에 이제 현금화하면 그 현금은 그냥 예금에 통장에 그냥 넣어 두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좀 이율을 조금 더 높은 상품에 굴리실 건가요? 현재 제가 빼놓은 그 원금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정기예금 통장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음, 이율 한 4% 되니까 나쁘진 않아서 네. 넣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그다음에 코인만 하고 부동산이나 뭐 다른 채권 같은 건 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현금화 했을 때는 보통 이제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놓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 없는 게 되게 좋긴 하네요. 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쉬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보통 윈터 이즈 커밍 하면 저희 겨울에 1년 넘게 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뭐 거기 뭐 테더도 하고 뭐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너무 휴식기. 정기예금만 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저는 원래 선물을 안 하니까.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선물하더라도 비중을 완전 낮춰서 네, 감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하니까. 지난 방송하고 이제 거의 뭐 한 2달 됐거든요. 그때 하고 지금하고 코인 투자 관점 및 전략에 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때는 사실 떨어지긴 했어도 경기 침체가 무섭진 않았는데 네.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뭐가 지표들이 좀 실업률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러고 해서 조금 약간 제가 좀 약간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저 음, 자신도 사실은 좀 약간 자신감을 많이 좀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옛날에 자신감 100%였으면 요즘 한 7, 80? 왜냐면 주변에서 하도 힘들어하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게 있잖아요. 야, 요 정도는 요 정도 올라줘야 돼. 지금 이렇게 호재가 음, 있었으면은 요 정도는 좀 가격에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올랐다 금방 떨어지고, 올랐다 금방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트라우마가 계속 생겨가지고 자신감을 좀 많이 잃지 않나. 음. 그리고 알트 시즌이 꼭 와야 되는데 뭐 자꾸 이제 안 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그냥 소심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서클도 사실은 IPO를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입장에서는 서클이 IPO 할 때가 보통 비트코인 고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 코인베이스가 IPO 할 때도 그때 비트코인 고점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서클이 아마 들어오면 비트코인 고점쯤에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또 그렇게 이제 세우니까 뭐 네, 보조지표들도 보긴 하는데 보조지표는 보조지표 진짜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계속 그 방송에서 물어봤는데, 뭐 201선이 깨지고 뭐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많이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201선이나 50선 이건 다 주식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깨지고 팔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사면 계속 손해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런 건 안 하니까. 저는 사고 팔고는 네. 원래 안 하는데, 요번 9월은 좀 많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사실은 현금 비중을 전 반 정도는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 좀 코인 시장에 가장 안 좋은 달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이제까지 한 14년 역사를 봤을 때, 상승한 달이 4달 빼고, 4번 빼고는 한 10번은 다 하락이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때문 이유도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죠. 미국은 분기가 9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자산을 재분배할 때 보면은 분기 말이 항상 비트코인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음, 9월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15일 정도에. 그러면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 9월 초까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 더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9월 달이 좀 무섭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좀 8월 달에 사실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8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음, 현금화할 수 있게. 그러면 현금이 좀 있으면 좀 덜 불안하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네. 사면 되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된다고 하면 또 이제 그때 좀 더 사도 되는 거니까. 저는 8월 트럼프가 된다고. 달에, 네. 네. 8월 달에 크게 오르면 비중을 약간 낮추면서, 뭐 예를 들어 100을 투자했다면 한 7, 80 정도로 낮추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또 50까지 낮추려고요. 50까지.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을 보면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 네네네. 차트대로라면 지금은 비트코인 사이클상 어느 계절에 속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여름이죠. 여름. 여름은 네. 투자하기에 어떤 시기인가요? 항상 상승기에도 우리 이제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중간에 2, 30%의 조정은 항상 있거든요. 지금 항상 네. 조정이 있는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음, 가을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멈추고 이제 알트코인이 막 펌핑을 하면서 저희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시즌이 이제 가을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더리움이 아직 정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네. 입장에서는 아직 여름이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더 많이 가져야 저희가 이제 가을이 시작될 건데 아직은 이제 여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정고점을 저번에 우리가 그전 반감기 전에 뚫었잖아요. 네. 음, 원래는 이제 반감기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 정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고점 뚫은 그 점을 아직까지 7만 4천을 아직 못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맞아요. 여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정고점 넘는 시점부터는 가을로 봐도 될까요? 이더리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보는 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정고점을 뚫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멈추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음,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네. 이제까지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이더리움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보통 정고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네. 정고점을 뚫고 어느 정도 정체기에 있으면 이더리움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네. 올라가기 시작해서 정고점을 안 뚫어도 좋은데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가을에 다가고 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확하게 딱 토막내서 며칠부터 가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 그죠. 입장에서는 네, 그냥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멈추면서 도미넌스가 쭉 떨어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알트가 펌핑되기 쭉 시작하면서 쭉쭉쭉 끌어올리면 사실은 제일 좋다고 봐야죠. 네, 지금 요즘에 한국 코인 시장은 김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 저희가 사실은 한 사이클이 더 남아있고 아직 알트 시즌이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이 네, 없거든요, 개미들이. 개미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기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VC가 들어오든 벤처캐피탈이 들어오든 뭐 MM이 들어 마켓메이커가 들어와서 막 펌핑을 시키고 그 코인을 개미한테 던져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개미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된 알트코인 몇 개 좀 사고 이더리움 같은 거 좀 매집하고 하면서 그 시즌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아까도 계속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되는 건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경기 아, 침체를 민주당에서 안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는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가 이번에 그 얘기한 게 뭐냐면 파월한테 야 니네 금리는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왜냐면 음, 금리 인하면 본인은 불리하게 다가오잖아요. 왜냐면 이제 네,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내가 할 테니까 민주당들이 하지 말고 그냥 대선 끝날 때까지는 그냥 내비둬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을 풀게 되고 유동성을 풀게 되면 어쨌든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럼 네. 결국은 비트코인한테 좋으니까 저희는 한 번 더 사이클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지금 사실은 마음속에 한 90% 이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자꾸 이제 흔들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자신감을 좀 많이 잃은? 모든 대부분의 투자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흔들리지 않고 있었는데 팽돌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네네. 불안해지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의 끝은 좀 경기 침체에 달려 있다고 보고 계신 걸까요? 이번 사이클의 끝은 이제 트럼프가 저는 이제 된다는 조건하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트럼프가 됐어요. 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찍어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수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네. 금리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쉽게 얘기해서 자산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럼 유동성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뭐 그 상업용 부동산도 살려주고 하면서 뭐 법인세도 인하를 하면서 뭔가 계속 하고 관세 매기고 하다 보면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물가가 재상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유동성 공급하고 관세를 또 때렸어요. 네. 그죠? 그런데 관세를 때렸다는 얘기는 관세를 중국산에 100%막 이렇게 때리다 보면 물론 우회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을 때 다시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만 얘기를 해도 저는 도망갈 거거든요. 네. 지난 다 팔고 사이클에서도 보통 현금으로. 보면은 예, 파월이 금리 인상 할 거야 하고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쭉쭉쭉 빠졌으니까 그래서 네. 제일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자산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장이 얼어붙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약간 그래도 5만 3천 달러 찍고 나서 계속 상승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은 또 네네. 상승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상승 추세가 가다가 한 9월 달 같은 때 또 하락으로 넘어가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시그널을 뭘로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비트가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게 뭐 네. 지금 뭐 다른 그 미국 주식에 비하면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버티고 있고 아직 상승 중이긴 한데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포트를 조절을 하거든요. 9월 달에 네. 이제 미국은 이제 회계 분기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주식도 좀 가라앉고 근데 그다음에 그냥 자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약세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빠지고 뭐 다우도 좀 빠지고 하면서 미국 자산시장을 좀 보고 나서 그걸 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빠지고 다우도 좀 빠지고 하면서 미국이 약간 침체되고 분위기가 좀 안 좋고 비트도 좀 빠지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9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비트가 좀 안 좋고 보통 하여튼 그 분기말이 좀 안 좋으니까 제 입장에 선제적 좀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8월달에 많이 올랐다면 9월달까지 올랐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고 8월달에 지금처럼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고 9월달까지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그냥 계속 그냥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크게 오른 게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이고 그러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면 매도를 일단 하는 네,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일단 올라줘야죠. 음, 그래서 일단 제 올라야 개인적인 된다. 생각은 그냥 뭐 제발 그냥 8월이나 9월 초에 비트가 좀 전고를 뚫어줬으면 하는 지금 자꾸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뭐 이게 재미 삼아서 8월 달에 비트코인이 한 7만 4천 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도 한 70%? 오, 높게 보고 계시네요. 네네.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그냥 그 통계인데 네.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그냥 짐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에 8월 달에 자산시장이 좋아야만 83%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 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해볼 만한 카드는 자산시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겠다. 어, 그럼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뭐예요? 유동성 공급이죠. 민주당이 지금 음,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장 유리한 건 그거잖아요.
유동성도 줄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을 파는 척, 다른 지금 옮길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 음, 있는 거니까. 민주당이 유리해요. 어쨌든 칼자는 얘네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음, 그냥 통계상 8월 달이 좋아야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얘네들도 어쨌든 확률에 베팅을 하려면, 어쨌든 8월 달에는 자산시장을 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도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럼 4주 정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유출량도 많이 줄고 이더리움이 또 상승하기 시작하면 알트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때 올라라. 그리고 음, 알트는 한두 달 만에 무조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알트 네.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트는 무조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박박 기어도 한 번에 10배 가니까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21년에는 알트 시총이 40배에서 50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어, 이번에는 사실은 알트 시총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 6배밖에 안 오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막 100배 가는 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잘만 고르면 10배도 나오고 뭐 한 5배도 나오니까 그냥 잘만 골라서 알트를 잘 탈출하시면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막 박박 긴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알트는 딱 한순간에 끝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잘 탈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상승 폭이 좀 작아진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비트랑 이더 위주로만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도 이더가 60%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알트만 다 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음, 보통 제가 그 저번에 졸업할 때 그 그냥 리믹스 하나로 졸업을 했던 것처럼 네. 하여튼간 코인 시장에서 어떤 큰 수익을 노리고 왔으면 안전한 거, 그다음에 좀 위험한 거, 그다음에 좀 덜 덜 위험한 거 이렇게 좀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음. 초보자들은 사실은 비트 이더가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거꾸로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아주 위험한 알트가 대부분이고 이제 좀 내공이 쌓일수록 비트 이더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공이 쌓일수록 왜냐면 비트 이더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를. 사실 이번에 맞아요. 비트가 만약에 내가 한 80% 갖고 있었다. 지금이 힘들까요? 맞아요. 네. 안 힘들죠. 왜냐면 지금 9,2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음, 떨어져봤자 10%인데 뭐 그 정도는 계속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알트가 올랐다가 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즘에 투자 공부를 요즘에도 저는 되게 투자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리스크 관리라는 그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새삼 또 막 깨닫고 있거든요. 네, 팽도리님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관심 없는 작년 1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네, 관리라는 건 사실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고, 그죠? 그러면 수익이 났겠죠? 네, 비트 평단이 뭐 그냥 3천만 원을 쳤을 때 제가 9천만 원에, 그죠? 제 원금을 뺐잖아요. 네. 그럼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아닐까? 코인 음, 투자에서는 가장 좋은 건 사이클만 이해했다면 요번에 봄에 사서 지금 사실 여름 들어왔을 때 비트가 어느 정도 전고점 가기 근처에서 원금을 줄였잖아요. 원금을 빼고 나머지 이익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이익금 중에서도 이더의 비중이 60% 정도가 있고 네.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위험한 거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지금 계획은 책을 하나 내겠지만 비트, 이더, 메이저 알트, 자발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 네. 비중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잘 배분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음, 생각하는 건 초보자들은 100만 원 갖고서 1억을 만들려고 자발트를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때 네. 영에 수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가장 위험한 거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비트 이더를 항상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60%만 가지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뭐 이더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 옛날처럼 뭐 9만 원 가겠어. 200만 원이. 요새 네. ETF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 사실은 좀 마음이 편한데 중요한 건 그거죠. 메이저 알트나 비트 이더를 좀 최대한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트랑 이더는 뭐 일단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치면 메이저 알트 쪽에서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자발트 쪽에서 관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메이저 알트 중에서는 뭐 저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택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비트가 가면 같이 음, 가니까. 그래서 지금 스택스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원래 스택스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 200원인가? 근데 걔가 지금 5천 원 됐다 지금 2,700원, 2,600원 된 거니까요. 사실은 스택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제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어지지 않을 메이저 알트를 봄에 조금 샀어야 된다.
그때 너무 비트만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번에 이제 투자 노하우가 좀 생겼으니까 이제 사람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네. 바둑에서도 복귀를 하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지. 음.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뭘 잘해야 되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흙수저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멘탈이 바사삭 깨진다는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통 도자기가 깨지면 사실은 다시 붙일 수 없다고 하는데 킨즈키라고 해서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기술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네. 뭐 강의할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 그러면 도자기를 이렇게 오칠을 해서 이쁘게 붙이고 그 깨진 선을 금칠을 해가지고 더 이쁘게 만들면 내 원래 도자기보다 더 이쁘고 더 가치가 높은 도자기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어. 저희들이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티고 또 수익을 또 내다 보면 사실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잖아요. 투자 지금 요번만 하고 할 거 안 할 거 아니니까 네. 요번에 사실 좀 수익이 줄고 아니면 좀 사실은 손실이 좀 크게 났더라도 좀 잘 버텨서 사실은 원금 좀 이상으로 아니면 원금만 해도 좀 갖고 탈출했으면 나 그러면 뭐 한 거야? 이전까지 1년 동안 겨우 이 원금 그대로 찾으려고 투자했던 거야? 아무 이익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1년 동안에 내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 많이 배운 게 있잖아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초반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더 많이 넣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음. 그리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메이저 알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AI 관련 코인이라든가 이번에 뭐 스택스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추정하는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리미리 조금 더 샀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뭐 우리 보면은 뭐 솔라나 뭐 네트워크가 맨날 멈춰요. FTX 때문에 뭐 솔라나 정말 이제 끝났어요. 그럴 때 아무도 관심 맞아요. 없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음. 그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못 사고. 사실은 솔라나 너무 좋잖아요. 그죠? 스택스도 너무 좋고 지금 좋은 메이저 코인들이 너무너무 좋고 톤 코인도 너무 좋죠. 그죠? 텔레그램 코인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다음에 AI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너무 많긴 하지만 그냥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빗썸이나 버핏에 있는 AI 코인 중에서도 조금씩 담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또 테마가 음. 불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RW 펀드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충분히 조사하고 코인 마켓캡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얘가 시총이 얼마고 어느 거래소에 있고 뭐 이런 거 다 나오니까 본인이 좀 네. 충분히 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좋대, 유튜버가 좋대.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 경기 침체라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까지의 뷰는 2억은 좀 확정이고 3억은 선택이다.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도 그 관점은 유효하십니까? 독립경제만 안 온다면 저는 이제 트럼프 형님이 되면은 2억은 찍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중 네. 축소를 반만 한다는 이유도 위험을 줄이겠다는 거지 아직 안 가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클에서 IPO를 하잖아요. 네. 하락장에 IPO를 하진 않거든요, 보통. 기업 가치를 음. 높이려면.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블랙락이 지금 시장에 참여한 지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시장을 지금 바로 죽이진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경기 침체를 기다리면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 사실은 그냥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는 거지. 그게 100%는 아닌 거니까.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실업률 증가하는 것도 본인들이 미국이 또 어느 정도 또 숫자를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그 자본으로 해결을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음. 올해나 작년에 경기 침체가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계속 연착륙 시키면서 오히려 골드렉스를 만들고 오히려 자본시장은 더 올라가고 하면서 원래 올해 1월 달에 뭐 다 부서진다고 했는데 안 부서지면서 계속 가는 거 보면 그냥 그러니까요. 미국을 사실 믿고 경기침체가 정말 안 왔으면 좋겠고 제가 원래 사실은 가장 좋아했던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였었냐면 내년 말에 그때 사실은 마운트 국스가 터지고 왜냐면 더 나쁜 떨어질 거 거 아니에요. 다 그때 네, 팔고 난 한꺼번에 다 다음에. 떨어졌으면 그때 싸게 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쵸. 그래서 사실 그때 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냥 복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절대 남의 말 믿지 말고 돈은 내 돈이니까 내가 항상 책임지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항상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한테는 실패를 해도 배우는 게 있잖아요. 네. 투자를 안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자본주의가 지금 금융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 안 할 수 없거든요. 월급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하나를 경험 삼아서 본인이 마음에 새기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기 침체 시그널 찾는 게 사실 되게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실업률을 좀 주로 보면 될까요?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제 소비자 구매 지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소비할 여력이 얼마큼 남아 있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에서 지금 뭐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 어,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축 안 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저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401k 그 주식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축 안 해도 걔네 은퇴하면 보통 10몇 억씩 갖고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미국 사람들은 저축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축률 네.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실업률이 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안 좋은 거죠. 카드 연체율과 실업률 뭐 이런 거를 좀 잘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안 올 확률이 높은데 그냥 대선 전에는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꾸 대기업 CEO들이 자꾸 자사주를 팔잖아요, 그죠? 그 엔비디아 말고 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조금씩 판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워렌 아, 좀 버핏도 지금 무섭네요. 현금화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버크셔는 원래 200조 넘게 있었잖아요.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살 게 안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긴 원래 현금 많은 데니까. 네. 근데 그쪽도 사실은 지금 좀 떨어지면 뭔가 살려고 좀 재개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 자꾸 들려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한 5년째인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부터 계속 사상 최대 현금 보유량이 5년째 계속 갱신 중이니까 거기는 뭐 특별히 지금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긴 늘 대비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젠슨왕이 자사주 팔고 있는 거는 좀 의외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죠. 지금 미국 주식이 퍼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 가치 대비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엄청 높으니까 뭐 음, IT 버블 뭐 그쪽에 근접했어야 했으니까 사실은 그런 기업 주가가 사실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경기 네,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네, 제일 무서워서 그런 음, 것들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음, 마냥 무조건 비트코인은 4년 버티면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오늘 또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팽돌이님. 네, 또 다음에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